AI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산업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인데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런 AI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분야는 AI와 저작권에 대한 접점 그리고 그 충돌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AI에 대한 화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AI 학습 단계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저작권 침해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한 생성물이 저작권 귀속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저작권 침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들 챗GPT 같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일단 먼저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게 적법하게 이용된 데이터도 있겠지만, 저작물 같은 경우는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사전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그 방대한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사라든지 아니면은 책의 저자라든지 이런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이러한 AI 기업에 의해서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과거부터 좀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고요.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오픈 AI나 메타 등 AI 기업들 상대로 집단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네이버를 상대로 지금 지상파 3사 방송사들이 클로버 서비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AI 학습에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정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법원은 책을 AI 활용을 위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만 침해 소지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실 어느 정도 중립적인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모두 다 최신 판결로 인해서 이제 정해지고 있는 부분이라 아직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논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I 이용 부분에서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한 산출물이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는 창작물을 생성할 때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었는데 7월 1일자로 이제 저작권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EU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창작적 개입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우리 사회에서 모두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기준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창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창작적 개입이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고, 그렇다면 창작적 개입이 인정되는 부분, 즉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또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범위라든지 그 권리 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그 활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런 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준에 대한 법제가 좀 더 개편되어서 창작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또 그리고 AI 기업들, 혁신 기업들의 AI 기술 활용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법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엣지형 스마트폰의 글라스 보호 필름 관련 특허 분쟁 사건이었는데요. 요즘엔 다들 엣지형 스마트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엣지형 스마트폰의 액정을 보호하는 보호 필름이 제대로 출시가 된 바가 없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형식과 같은 흐물흐물한 소재의 보호 필름은 있었지만, 그 유리 재질에 딱딱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의 보호 필름은 출시된 바가 없었는데, 이제 저희 레인이 그 글라스 보호 필름을 발명을 해서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아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졌던 제품인데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신제품을 발매하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들이 그걸 모방해서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특허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레인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발명을 특허 출원까지 했는데도 그런 모방 제품이 계속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특허 침해 금지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상대방의 대응은 우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기술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우리 레인의 발명을 충분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진보성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심리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상 기존의 기술들이 우리 의뢰인의 기술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기술이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좀 더 개량시키고 좀 더 발전시키고 한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오니까요. 당연히 유사한 점이 있었지만 일단 특허 심판원에서는 그런 유사점을 좀 주목해서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 보험에
부분에서의 그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주목했던 점은 저희 특허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기술 간의 기술 분야가 다르다는 점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의 본질은 기술 사상인데요. 그 특허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고 어떤 원리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기술 분야가 다르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서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선행기술들은 우리 제품이랑 기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 기술들을 조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발명을 쉽게 창작할 수 없다라는 점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청구항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지만 청구항만으로 그 특허를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세서라고 자세한 설명을 적게 되는데요. 명세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최종적으로 개진을 했는데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다행히 받아들여 주셔서 특허 부분에서는 기존의 심결을 뒤집고 저희가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질에 집중하는 거겠죠. 이 기술, 이 특허가 말하고자 하는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 이것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특허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요소에 집중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는 포항대 생명과학과를 나왔습니다. 이제 연세대 로스쿨에 진학해서 변호사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학부에서 공부한 것들이 변호사 일하는 데 도움이 될 때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게 봐도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케이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맡은 케이스 중에 제약사의 mRNA 치료제에 대한 영업비밀 분쟁을 담당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일반인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생명과학 분야의 세부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사건을 딱 담당했을 때 내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 막막한 것이 이것을 비전공자인 재판부에 어떻게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판이 진행된 몇 개월 내에 제가 아무리 공부하고 번역을 해서 재판부께 전달한다고 해도 이 기술을 온전히 전달하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판단할 수 있을 내용과 범위에 집중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알기 쉬운 비유로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 측 주장에 부합하게 조정을 하고 세밀하게 조율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재판부에서 저희 설명을 잘 받아들여 주셔서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영업비밀이 왜 중요한지 이 기술이 왜 혁신적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공대 출신 변호사다 보니까 대학교 때 배웠던 학문이랑 변호사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학문이랑 다른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로스쿨 들어가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공대생으로서 기술의 언어도 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 법의 언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변호사는 봐야 될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한 사건들은 기록이 많게는 몇만 페이지가 되는 자료를 보다 보면 시야를 잃기 쉽습니다. 변호사가 흔히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우선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행할 때는 먼저 자료를 꼼꼼히 보는 것부터 시작이겠죠. 면밀히 분석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무가 보인다 싶으면 저 멀리 떨어져서 이 사건의 관계자들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전략으로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변호사는 사건을 수행할 때 좀 다각적인 시야를 유지하면서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면서 나무와 숲을 모두 봐야 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 쓴 글을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괴로운 과정인데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할 때쯤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초안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쓴 초안도 제 후배가 쓴 초안도 퇴고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오탈자가 많고요. 당연히 비문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논지에서 어긋나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계속 퇴고를 반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초안을 바로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 좀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퇴고를 반복할수록 서면이라든지 문장의 질이 개선되는 게 제가 퇴고를 하면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후배 변호사님들께서도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아마 실력이 스스로도 급증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요. 변호사는 정말 3D란 말이 잘 어울리고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서 시간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다각적인 시야 그리고 퇴고의 반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괴로운 시간을 많이 투입하던 게 괴로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희생하는 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는 시간을 투입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고객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종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전문가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빨리 진보하고 있고 흔히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그런 혁명적 진보, 혁명적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 트렌드를 놓치게 되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싶은 분들은 기술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어떤 기술을 연구하는지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AI도 공부했다 자부하고 있지만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과의 지식 수준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학회나 세미나 스터디 등 활발한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동료 법조인들이나 현업에 계신 분들, 연구원들, 기술자들을 만나면서 그런 지식을 좀 공유하고 조언을 들으면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변호사로 성장하는데 발판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충분히 기술 분야의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